최종 의견 16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한 주 쉬었죠? 네, 2주 만에.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입니다. 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아니, 그럼 답하지 마세요. 바쁘셨죠, 근데? 네? 정신 바쁘셨죠. 없었죠. 뭐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지난주 일이고 네, 3.1운동 100주년도 있었고 약간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 뭐 그런 거 말고요. 본인 신상에 뭐 아내분하고 뭐 잘 지내고 혹시 뭐 다투가 그러진 않죠? 네, 방송 전에 얘기를 살짝 했는데 네. 아니 연휴 때. 사석에서 그랬나? 김선재 아나운서랑 정현석 변호사님이 네. 이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뭐 띵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띵작.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이성규는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저 와이프랑 이제 요즘 TV 다 봤어요. 너도 의사고 나도 의사. 그 톤은 의사야. 이분들이 이성균이에요, 사실은. 아, 네, 맞아요. 내가 할 게 아니야. 본인은 따라하면 안 돼. 봉골레 파스타. 비슷한데?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나의 아저씨 드라마 다 봤는데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서요? 네, 와, 모함 대박이다. 아내분이 이거 방송 들으시나요? 아니 띵작이라면서요. 네. 와이프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가끔씩 듣던데. 그 뭐 얘기해 주세요. 장모님이 들어요. 그러세요? 이런. 나의 아저씨 방송 보시더니 우리 저 아내분께서 저 정말 기자한테 싫어하더라고 드라마 약간. 너도 저렇게 바람 필 거냐 뭐 그러시던데. 저걸 이렇게 정신적인 바람이라고 규정을 짓고 보니까 이성균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성균이 문제 있다고 자꾸 하니까 저도 문제 있어 보이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아내분이 몰입도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짜인데 사실은 연기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아직도 꿈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몰입해서 작가를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어요. 직장인인데. 근데 한쪽에 몰입을 또 하면 그래서 또 재미없었대죠. 아내분은. 저 아내분은 노잼. 노잼이 아니라 불편하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아니,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나는 불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안 쉬고 거의 한 8시간 쭉 보고 또 8시간 쭉 봤거든요. 휴일에. 그게 저 같은 개저씨라 그래요. 김 변호사님 안 보셨죠? 대유잼. 아직 안 봤는데 저희 와이프도 이제 띵장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라고 하는데 보셨구나. 아내분이 또 띵장이에요. 근데 제가 넷플릭스 미드를 보고 있어요. 취향이 안 맞아. 취향이 안 아내한테 맞아. 좀 미안한데. 미드는 잘 모르지만 뭘 봐요? 그 네? 넷플릭스에서. 미드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거 있었는데. 영어를 못 하셔가지고 제목을 그럼 미드를 어떻게 봐요? 맞아. 그러니까요. 무슨 뭐뭐뭐의 뭐 위험한 대결인데. 혹시 더빙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옛날 맥가이버처럼 손천 극장.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약간 정현석 비슷한데? 변호사님이랑 막 김선재 아나운서랑 둘 다 띵작이라 해서 이게 난 내용도 모르고 와이프한테 야 그냥. 띵작이란다. 되게 같이 억울했겠네. 보자. 그래서 같이 보는데 본인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요? 보면서. 저는 불편한 게 솔직히 없었는데 옆에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자리가 불편했네. 자리가. 근데 이게 이 드라마가 뭔가 누구랑 같이 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혼자 저도 완전 혼자 봤어요. 혼자 힘들 때 보면은 완전 좀 도움돼요.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했어.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결혼 안 해서 그리고 그럴지도 정현석 몰라. 변호사님은 바람둥이 같다고 그랬어. 맞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야. 사실이잖아. 너도 의사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 뭐 이렇게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보면 불편하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감정이입하던데. 그러니까 이성균의 아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그 드라마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아내가 바라지 않았나요? 바람은 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그럴 수도 있구나.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드라마가 띵작인 이유는 그 캐릭터들이 다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캐릭터들이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좀 인간미가 있고 네. 최고 나쁜 놈도. 하여튼 뭐 지금까지 뭐 김학휘의 드라마 산책 SBS에서 야심차게 새로 시작한 코너입니다. 최종 의견은 안 지난주가 하려고? 마지막이었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정주행해가지고 이렇게 남의 드라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근데 그거 한번 하면 안 돼요? 뭐야? 약간 갑자기 생각났는데 드라마 속 법률 해가지고 안 될 거 몇 없지. 개 추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에서 그 아이유를 때리내는 그 좋은데? 형사 고발하면 얼마를 받냐 이런 거. 지금 예를 든 건 별로였던 것 같고 아이디어 좋은데? 드라마로 원래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 전래 동화 속 법률이라 그래서
전래동화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호랑이가 딱 주고 이런 거? 나무꾼이 옷을 숨겨서 선녀를 연못으로부터 못 나오게 한 것은 감금죄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도 그러니까 꼭 가둬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수치심을 이용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감금죄다. 이런 아주 저희 이쪽에는 근데 선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감금죄는 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되나요? 있는 거죠. 다음에 준비를 한번 해보든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고시 괜찮네. 공부할 때 그런 드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동화나 이런 거 법으로 보면 이거 뭐하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제일 얘기 많이 황당한 게 하잖아요. 뭐예요? 이제 점점 공부할 때 주변 그죠? 친구들은 없어지고 제일 친구가 기억 남는 스토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래동화 중에 막 전래동화에서 감금이에요? 그 감금이 하여튼 가장 전래 웃겼어요. 뭐 많죠. 뭐 그렇게 신데렐라, 백설공주 다 보면 맞아. 법적 쟁점이 다 있거든.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도 그렇고. 가끔씩 해보죠, 신데렐라는 뭐. 법적 쟁점이 뭐지? 12시 넘어서 할증인가? 뭐죠? 택시비 인상. 천재인 것 같아요. 뭘 전제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천재 같아요. 정현석 지금 변호사님. 오늘도 동영상 찍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걸 좀 오늘도. 가려고. 얼굴이 되게 작네요. 와, 저 가려져? 아 진짜 부럽다. 넌 키가 크잖아. 아니 지금 뭐 지난 회차에 처음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됐었고 네, 그때 반응은 전혀 없는 그런 반응이요? 뭐 있겠어요? 저는 검색도 안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최종 의견 쳤더니 옛날 방송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최종 의견 치면 이상민하고 한 방송만 나오던데.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찍었던 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조회수가 막 높은 거부터 나오겠죠. 제가 모 로스쿨에 지방에 특강을 갔는데 이렇게 한 20명, 30명 정도 회식을 했어요. 그냥 제가 쐈어요. 그래서 한잔 하는데 특강비 다 썼죠. 어쨌든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얘기 좀 하다가 뭐 이렇게 애들 한 무더기에 가는 거야. 남녀 섞여서 이제 저희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여학생 한 명이 최종 의견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말 화끈거리겠다. 거기서 되게 막 공작물 책임은 758조에서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의 이딴 모습을 본다는 것이 약간 샤이 청취자들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있어요. 이게 난 최근 일은 아닌데 연말에 카페에서 이제 컴퓨터 들고 약간 일할 일이 있었거든요. 뭐 별다방 이런 데서 하는데 그냥 업로드 잘 됐나 궁금해서 이제 최종 의견 눌렀어. 근데 재밌는 일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트북에 보통 항상 소리 꺼놓고 있는데 그냥 소리 켜져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의견 누르니까 우리 시그널 음악 나오잖아요. 그 진짜 딱 플레이 되면 노래 뭐죠 그? 딴딴딴 뭐 노래 나오는데 빠밤 그거 듣고 옆에 사람이 알아들었어. 아니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최종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본 건가? 김학기 기자도 알아본 거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사생팬이에요 혹시? 사생팬이 아니라 따라온 거야 진짜 그 시그널 옆자리. 음악을 듣고 이제 최종 의견을 알아보는 분이 계셔서 나는 쉽지 않다. 그때 인사하고 뭐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었는데 우와. 갑자기 생각난다 이게. 그러니까 샤이 청취자들이 숨어 계시겠죠? 있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들만 하는 거죠? 저희 정치자들은 왜 이렇게 없어요? 왠지 알아요? 본인도 우리 방송 부끄러워서 서로 얘기 안 서로 하다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듣고 그냥. 있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서로 말 못해. 그때 저도 부끄러운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 샤방가이님이 원래 오랜 우리 최종 의견 그래도 들어주신 분인데 요즘 댓글 김선재 아나운서에 대한 그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SBS 비머 비디오 머그의 산호비 김선재 아나운서. 산호비요? 노비. 하노이 회담 이거 다 읽을 수 없지만 라이브 잘 봤다. 중간중간에 틀어서 봤는데 아우자이 입고 은근 잘 어울리더라. 근데 스브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그렇고. 왜 너무해요? 뭐 맥도날드 하여튼 저 햄버거 세트로 안 주더라고요. 뭐 이런 네, 감자튀김이 없더라고요. 버거만 줬어요? 버거랑 콜라만 주더라고요. 네, 세상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아나운서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한 말이고요. 그다음에는 왜 결렬되고 나서는 라이브 안 나오냐 느낌 느꼈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있었고 결렬을 예감하고 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성인지 감수성 다뤄달라라고 하면서 이거 하면은 정변이 원하는 그 댓글 풍년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게 되게 두려운 얘기죠. 이걸 지금 우리가 뭘 해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성인지 감수성은 다뤄달라는 메일이 많이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지? 우리가 원래 성 주제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만 쓸 뿐이지 제가 그동안 성폭력이나 뭐 이런 성희롱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오래되긴 했으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느끼기에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새로운 개념 같은 느낌.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어떤 계기가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리고 그밖에
한두 개만 얘기해도 돼요. 고종명 씨는 실명을 쓰고 그래. 실명 아니겠죠? 댓글 좀 달자. 네 분 모두 만수공항. 저는 안 달다가 이번에 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내가 이걸 왜 소개하겠지? 그다음에 댓글 안 달려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베비님은 매일 들을 일이 없어 조용히 듣고만 있다. 적당히 진지하고 적당히 웃겨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제일 나이 많아서 이런 것 같아요. 환갑잔치 할 때까지 쭉 방송하면 좋겠네요. 몇 년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네. 이 댓글에 좋아요 5개 싫어요 7개. 나 요즘 되게 짜증나는 게 우리는 악플이 잘 없어요. 네. 사실 뭐 악플 다셔도 좋은데 댓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반대 싫어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뭘까? 이것도 샤이하게 하는 거네. 싫어할 만한 댓글이면 이해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고 끝났는데 싫어요가 막 8개야. 그럼 그 사람은 못 듣고 있다는 얘기인가? 난 그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댓글을 달든지 싫어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되게 길게 썼는데 좋아요 2개고 싫어요가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2개, 싫어요 6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테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야, KBS 쪽 알아봐라. KBS요? 최후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최후 의견. 이미지 세탁해가지고. 갈아타낼 것 같은데. 계약서 써야겠다. SBS 이거 좀 싫어요가 너무 많아 이거 댓글에. 너무 갈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다. 네. 좀 짜증나요, 근데 솔직히 이 싫어요 누른 사람들 더 비겁한 것 같아. 차라리 악플 달어. 나예요. 싫은 나예요. 네, 그러면 어제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그 멘트가요. 네. 넘어간다는 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뭐 이렇게 일 있을 때 넘어가죠. 슬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뭐 이렇게 딸 때 그래 그러면 넘어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넘어가죠 좀. 분위기 약간 애매해졌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죠. 넘어가자. 제 지적한 거예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네, 다음 코너는 이렇게 딱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아요. 네? 혼나죠 저처럼. 싸움을 걸면 안 받아줘요. 나쁜 거 같은데. 아니라 싸움을 걸어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싸움 걸면 미안해 하면 되잖아요. 오.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어떻게 해?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서 넘어가자. 그 영겁의 지옥으로. 내가 다 미안해 그냥 다. 그러면 바로 이제 존재가 미안. 그럼 바로 오빠 바로 그게 문제부터 이제 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 갑자기 떠올랐어. 진짜 넘어가야 돼. 청취자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송을 하게 될 줄을 몰랐는데 며칠 전 소장을 받게 돼서 메일 드립니다. 저는 단독주택 소유자이고 반지하방을 전세 주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가 왔을 때 반지하방에 빗물이 역류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궁금한 건 2가지입니다. 1차 역류 후에 저희가 배수 설비 업자를 불렀고 고쳤다고 했는데 얼마 뒤에 다시 비가 오자 또 역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구청에서 설치했던 역류 방지 밸브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닫혀버려서 역류가 된 것이었고 업자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 못해서 밸브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1차 역류 후에 저희가 배수 설비 업자를 불러서 조치를 했는데 이게 2차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까요? 답하실래요? 네. 잘 아니 농담. 중간에 답하라 그래서 좀 더 읽고 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째 궁금하신 건요. 세입자가 역류의 피해 보상을 언급해서 세입자 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였고 50만 원을 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써주고 가족과 상의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락이 없고 제가 몇 번 했는데도 매번 연락이 안 됐습니다. 피해 물품 피해액을 정확히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주고 성의 표시에도 묵묵부답하다가 엊그제 700만 원을 달라는 소장이 나온 건데요. 소장에도 도배, 장판 등 원상복구, 침수에 따른 재반 물품의 손해, 침수에 따른 창고 보관 물품 손해 등을 배상하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으로 왜 700만 원을 청구하는지 안 쓰여 있습니다. 바닥이 한 3cm 정도 잠겼었고 제가 물을 다 치우고 바닥도 닦았는데요. 이런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 건지 세입자가 일단 지르면 판사가 알아서 금액을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요. 끝났네요. 네. 일단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자기 소유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작물 책임이라는 것도 문제될 수가 있고 공작물 책임이 지나가던 사람이 집에서 뭐 시설물 떨어져 다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공작물 책임에서 그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 이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불리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타인에게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뭐 사실 지금 이거 읽었을 때는 우리 사연 주인공분은 과실은 없어 보여요. 뭐 업자도 불렀기 때문에. 근데 약간 무과실 책임처럼 돼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나쁜 소식이고.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소장을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정도로 지금 세입자가 뭐가 자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변호사 상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에는 왜 700만 원인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게 없이는 이분 질문 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당연히 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뭐 사안의 성질상 손해 금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사가 그냥 정하도 된다는 여러 가지 고려 정해야 된다는 그 개정법이 있긴 한데 민사소송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입증이 곤란할 게 없잖아요. 그냥 못 쓰게 된 물건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세입자가 입증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 뭐 1,000만 원짜리가 있는지 5만 원짜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 정도 소장만으로 바로 700만 원을 물어줘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약간 고민은 되시겠네요. 근데 이 청취자분도 애초에 배상해 주려는 의사는 있으셨던 거잖아요. 5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이 700만 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같으신데 너무 크다라는 것 같아요. 그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때 어떤 대화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3자 입장에서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그래 뭐 한 50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만 합의서가 작성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줄 테니까 한번 상의해봐라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이게 지금 2차 영유 이후인 것 같거든요. 네. 영유가 그러면은 한 700만 원 정도면 자기도 대충은 감이 올 텐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뭐 이런저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뭐 말을 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그냥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면은 그냥 이걸 계기로 좀 한몫 잡아보겠다는 의심도 좀 드는 거죠.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그 피해를 본 물품이 상당히 고가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그 특별손해라고 이게 통상손해랑 특별손해로 나뉘는데 가령 이제 보통 집에 뭐 라디오나 TV나 뭐 이 정도는 있잖아요. 네. 옷이나 이런 거는 옛날 분이시가 요즘 라디오 없는 요새 라디오가 없구나. 어플로 들어요. 집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전축 있나 보다. 전축. 네. LP.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 집에 있던 전축 어디 갔을까? 근데 갑자기 근데 이제 특별손해니까 가령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상담한 적이 있는데. 뭐 되게 고가의 악기가 침수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까지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될지가 좀 저도 상담을 듣고 좀 애매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저는 뭐 이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집주인은 특별히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할 때 계속 첼로 같은 거 키면서 계약. 그렇죠. 첼로 막 켜고 이렇게 막 플룻 이렇게 불면서 중요한 막. 그렇죠.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지 같은 얘기 천재 왜? 유행이에요 요즘 그 말이.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손해를 넘는 이게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좀 배상 의무가 좀 그렇죠. 없거나 아니면 되게 감면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손해라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고에 이 정도의 손해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상손해고 그걸 넘는 경우 특별손해인데 특별손해는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런 특별손해가 있을 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피해자 입증을 해야 되죠. 그 택배나 왜 비행기에서도 그래서 그 비싼 악기 같은 거는 미리 다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했으면 좀 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옛날 택배 저번에 상담했던 그거 있잖아요. 택배 거기 가액 적어놨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청취자분은 소장 받고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사연을 급하게 써서 보내신 것 같은데 화가 아마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장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 받아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저기 피해 물품의 내역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건 조금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700 물어주시게 되실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은 1차 때 배수 설비업자 조치했고 2차 때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임대인 측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700까지는 아니어도 책임을 져야 될 수는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구청에서 설치한 게 떨어졌고 업자가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구청 쪽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차인한테는 본인이 물어주고 구청에서 이게 설치한 거에 대한 관리가 좀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이 정도는 좀 알고 고쳤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구청이나 수리해준 아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지만 그쪽에도 손해를 조금 나눠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가 오거나 이게 천재지변이죠. 그렇죠. 폭우가 오고 이런 것들은 책임 제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 배상액이 100만 원이면은 이제 뭐 한 비가 한 40% 작용한다 해서 60% 정도 뭐 배상하고 맞아요. 이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천재지변은 제 똥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천재지변이요? 자꾸 저거 천재가 왜 천재라 그래요? 부담스럽게. 천재지변을 이렇게 해석하는 천재지변. 와, 지금 천재인가요? 천재인데요? 네. 다들 천재에 대한 기준이 저와 다르신가 봐요. 전 천재고요. 네. 쟨 선재예요. 천재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나 어릴 때 별명이 그렇게 천재였다. 아 진짜? 그러니까 그랬어요? 천재 아닌데 그냥 이름 가지고 부르는 거죠. 김천재. 놀리는 거 있죠 그냥. 김천재. 좋겠다. 기분 좋겠다. 천재 천하의 재수없는 놈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되게 진짜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 박정희 때 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때 그랬어. 70년대 때 하던 거 같은데. 아니 80년대 했었어요 진짜. 그 장미단추가 뭔지 알아요? 막 이런 옛날 말. 아 장미단추는 요즘 말인 것 같다. 장거리 미인 단거리 추남. 나 몰라. 추녀 뭐 이런 거. 이거는 진짜로 좀 옛세대 단어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옛세대 내가 이제 신조어인데 옛세대 느낌이 나는 신조어예요. 아 이거 신조어예요? 진짜 옛날 말은 이제 옥돌매라든지. 옥돌매가 뭐예요? 모르잖아. 나 알아. 옥돌매. 야, 이렇게 아는 거 부끄럽다. 옥돌매 뭐예요? 야, 선재 진짜 모르는구나. 네. 저기 혹시 우리 인턴 PD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네. 어린 사람들. 나 90년대생이에요. 너 아주 선재하죠? 옥돌매구만. 얼굴이 옥돌매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야. 매주를 본 기억이 없을걸요? 거의 대부분의 제 또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주? 시골 가면 네. 혹시 아더매치 모르죠? 아더매치. 아더매치가 뭐예요? 이거 지금 70년대생, 60년대생들은 다 알아. 아더매치가 여기 모르죠? 김학기는 몰라요. 모르죠? 네. 여기 모를 것 같아. 선욱이 아나?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다. 이 자식 아더매치네 아주 그냥. 아더매치요? 아더매치요. 영어예요? 아더매치? 아더매치. 정말 옛날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쓰는. 아니 꽂고 더럽고 메스 꽂고 치사하다. 이거 진짜 옛날이야. 왜 신기하다. 많이 써야겠다. 나 무슨 영어인 줄 알았어. 매치라길래. 김 여사 아더매치야. 아더매치? 근데 이게 장미단추가 신조어라는 거네요. 장미단추는 신조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가 트렌드 못 따라오고. 되게 옛날스러운. 근데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신조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옛날 말인 줄 알았더니 요즘 말이래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딴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제의 판결. 자꾸 딴소리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더매치다. 네, 화제의 판결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습니다. 89년 60세로 올린 지 30여 년 만인데요. 2015년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당시 4세인 박군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사망 당시 4세였던 박군의 일시 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 육체 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됐는데요. 1, 2심은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 일용 노임 이걸 적용해서 그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합의체는 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엄청 중요한 판결 같아요. 그렇죠. 배상액이 뭐 확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 설명드리면 언제 이 사람이 지금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일하는 거에 지장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육체 노동의 경우에는 89년도에 55세에서 60세로 올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한 40세에 다쳐서 장애가 한 30% 발생하면 지금 벌고 있는 수익과 뭐 앞으로 수익이 증가할 걸 다 계산해서 앞으로 20년 더 일하는 걸로 계산하는 거랑 25년 더 일하는 거 계산하는 건 좀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렇게 육체 노동자가 65세로 판결로 바뀌기 전에도 이미 대법원은 이제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는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우리 지난번에 그 예술 하시는 분 얘기 있지 않았나? 네. 변호사나 목사는 70세. 그렇죠. 왜냐하면 왜 70세일까요?
뭐 몸을 안 쓴다 이거 아니요 판결하는 판사가 지도 변호사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 그만두고 70까지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 이래가지고 70세. 진짜? 그런 거지 뭐. 자기 아니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는. 70세까지 변호사 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되겠어요? 변론 서면 쓰겠습니까? 오늘 중앙지방법원 가면은 네. 요새 80세 넘으신 분들 꽤 오세요. 개 멋있다. 근데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기사에서 왜 그 할머니 의사 선생님 그 요양병원인가? 거기 계시는 분 있잖아요. 되게 건강하세요. 근데 뭐 케바케인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70세까지도 앞에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잘 지냈니?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변호사는 머리 엄청 물론 이제 노인분들도 경험이 많이 생겨서 더 젊은 사람보다 잘할 수도 있지만은 요게 조금 70세 어떻게 봐요? 자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법정에 갔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서면을 안 쓰시고 메모지를 이렇게 적어서 말로 실무관에 주고 이거를 이제 법정 변론조서에 남기는 거야. 그런 방법도 돼. 그래서 서면을 안 써도 돼 그러면은. 그리고 메모지를 주고 그걸 이제 말로 구두로 변론하고 그러니까 부두 변론해야 될 것 같아. 그 실무관한테 주는 그런 절차는 없잖아.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말로 그 내용을 하고 그대로 조서에 적어달라. 그렇죠. 와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멋있네. 스웩인가요? 법정 스웩? 그러니까 원래는 미리 재판 한 일주일 전에는 서면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서면 안 내고 법정 와서 메모 손으로 한자 섞어가지고 적어놓은 다음에 실무관한테 주고. 상대방 엄청 짜증나겠네. 왜냐면 그거에 대한 답을 다음 기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기회에 해야 되니까. 근데 좀 그렇다 그거는. 이게 뭐 이제 100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또 5년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늦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근데 89년 이후 30년 만인 게 더 저는 충격적이었어. 89년? 육체 노동은 60세 이후는 힘들다는 건데 오히려 육체 노동은 난 오히려 가능하다고 이게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65세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 나도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시대상을 늦게 반영하잖아요 판결이 보통. 그래서 지금 적정한 타이밍에 바꾸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노동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만큼 그것도 감안해서 급여가 뭐 있을 거니까. 근데 육체 노동이 진짜 그냥 육체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예전에 되게 충격받은 게 제가 항상 이용하는 이삿짐 일머리 이삿짐 하시는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되게 나이가 거의 할아버지 사실 아저씨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되게 막 제가 봤을 때 마르고 하신가 했더니 매번 이사할 때 감동하는 게 이게 힘을 쓰는 게 뭔가 몸의 중심과 맞아.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여서 그냥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독이 돼봐야 될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니까. 나이가 많으신 힘이 없는데도 일머리라는 일 요령이라는 게 또 있는 거 같아요. 따로 있죠. 알고 보니까 되게 말랐는데 아래 모래주머니 차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니까. 잘생기셨어. 그래요? 잘생겼어. 이게 판결이 중요한 나의 할아버지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65세로 늘어나면 이제 사회에 변화를 많이 주지 않나요? 이를테면 우리 보험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가 파장을 또 여러 군데 미치는구나 느꼈어요. 저는 이 판결 보면서. 그렇죠. 잘 느꼈어요.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잘했네. 나이에 가장 가까운 제가 가져왔어요. 환갑을 향하여 가는? 저 20년 남았어요. 원래 15년 남은 건데. 네. 좋으시겠어요? 예. 5년 더 일할 수 있다. 육체노동. 네. 다음 판결 넘어갈게요. 네. 또 넘어가죠. A 씨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 금고에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습니다. 은행은 6개월 동안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 해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유실물 습득 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자 최초의 돈을 발견한 A 씨가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서 나한테도 2분의 1의 소유권이 있다면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가 5,25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 제253조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억울해. 난 억울해 이거. 나름 신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구제받을 방법 없나? 이게 보면은 저도 이거 판결 나오면서 좀 유심히 봤는데
유실물법에 이제 건물 안에서 물건 찾으면은 건물 소유자가 이제 습득자가 되거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인데 주운 사람이 아니라 주운 사람은 사실상의 습득자가 되고 건물이 습득자가 되는 거예요. 법률상의 습득자인 거죠. 그렇죠. 법률상 건물 소유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습득자가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서에 나 이런 물건 발견했다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한 거죠. 대부분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변호사들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잘 모르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은행은 이건 좀 그래. 은행이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들어온 물건을 다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손에 안 들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안에서 주운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신고만 좀 해주면 그러니까. 실제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공고하고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먹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반씩. 그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법률상 습득자와 사실상 습득자가 반반씩 먹는 건데 지금 나는 제대로 주워서 은행에 할 일을 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은행이 그 일주일 안에 아마 한 열흘 2주 안에 했을 것 같아. 신고를 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은행이고 아니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신고를 그러니까 신고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 그렇죠. 6개월간 찾지 못하자 관할 경찰서에 8월에 신고를 한 거죠. 하고도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도 6개월이 지나긴 했지. 1년인 맞아.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공고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요건은 만족을 시켰지만 발견 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은행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그렇게 했으면 나눠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국고로 되는 거지. 근데 포상금 이런 거 못 받아요? 잘했다고. 그런 거 뭐 한 5만 원 정도. 신고 포상금. 1억 500원이니까 막 500원 아니 정도. 은행한테 손해배상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저는 재밌겠다.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취득하는 건 약간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주랑 진짜 좋은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건물주거든요. 아까 선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일주일 내에 신고를 해야 나도 같은 이익을 누리는 거거든요. 반사적으로. 내가 뭐 신고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내가 먼저 신고를 했었어도 괜찮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경찰에서 원래 신고 주체는 은행이지만 은행에 바로 안 가고 간접적으로 내가 신고했으면 은행에 바로 안 가면 안 되고 은행 안에서 찾은 거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차피 와서 은행이랑 이거 여기서 주운 거 맞죠라고 해서 은행이 신고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혼자 가서 신고하는 건 좀 그렇고 은행 안에서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은 적절하게 한 거예요. 무조건 은행 직원을 갈궈서 신고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경찰을 불러서 신고 절차를 근데 이 유실물법이란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메인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불러야겠다. 그렇죠. 신고를 바로 은행 강도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 판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취지는 일주일 안에 왜 신고를 하게 하느냐. 원래 주인이 시간이 너무 지나면 찾을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빨리 신고해라. 그래서 그걸 안 지켰으면은 원래 그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우신 분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은행의 손해배상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여지도 있다. 해볼 만도 하다. 아직 그런 사건이 없어서 모르지만 사건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이면 전문 기관이고 물론 이제 유실물 전문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걸 좀 모르고 과실로 신고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 완전 깎이겠죠. 그리고 뭐 질 수도 있고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김 변호사님 안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만약 로펌 건물이랑 로펌 건물에 그러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가 로펌이에요. 이건 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목욕탕이야. 이제 건물의 실제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좀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법률 이런 유실물법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은행이라면은 유실물법에 대해서 약간 왜냐면 돈이 맨날 왔다 갔다 알고 하는 있어야 곳이니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 1억인데 뭐 몇백도 아니고. 그래서 이기면은 위자료 500만 원 뭐 이런 정도. 그 정도. 해볼만하다. 10분의 1이네. 비벼볼만하다. 아무튼 뭐 돈 주우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면 깔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집중으로 넘어가려 그랬죠. 집중 탐구 하겠습니다. 이제 안 넘어가. 아니면 영어로 하는 렛츠고 집중 탐구. 김학희의 집중 탐구. 빠라밤 시그널 깔리고 괜찮지 않나요? 다음 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주 집중 탐구는 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법관 10명 추가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제 MB 구속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원고를 다 준비를 하고 근데 속보로 막 MB 보석 허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급하게 내일 녹음할 때 다룬 것보다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다. 보석 특집으로요? 보석이요? 약간 예상 못했어요. 저는 보석으로 이제 MB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들 예상 못한 측면이 많지 않나요?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제 저희 카톡방에서 이야기했는데 김선욱 변호사님도 뭐라고 하셨죠? 수면 무호흡증? 네,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이렇게 제가 보기엔 다른 재수자들은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수면 무호흡증 있는 것 같은데. MB가 일단 죽는 거는 일단 둘째치고 다른 재수자들이 너무 괴로워서 코 고는 소리에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농담이 뭐 그냥 주고받았는데 그렇죠. 친구들이랑 그쪽 MB 측에서 이제 보석 청구할 때 이제 병 이야기를 했었죠. 뭐 수면 무호흡증이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피부염, 뭐 탈모, 뭐 이런 거 있고 수면 무호흡증의 고령이라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도 이유를 들으셨던 것 같고 그 교정하는 기계 있어요. 그거를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제 보니까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병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오해하세요. 네, 그거 일단 병 때문에 한 건 아니고 피고인의 어차피 구속 기한 안에 재판이 도저히 못 끝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보석을 허가하는 거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석 저도 몰랐던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어차피 한 40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 8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러면 그냥 해서 이제 당연히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서 한 건데 근데 오히려 풀어주지만 되게 조건이 많이 붙었잖아요. 진짜 뭐 가택연금 이 정도 느낌이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엔 그래도 아무리 조금 남았어도 풀어주는 거랑 다 채우고 나오는 건 다르죠.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거랑. MB한테 그렇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법적으로. 뭐 그렇게 굳이. 그래서 오히려 뭐 자기가 괜히 신청했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위치에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뭐 부당하게 그러니까 좀 MB가 지금 약간 억울하게 욕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뭐 괜찮죠. 뭐 억울하게 욕 먹어도. 뭐 좋을 거 없어 보인다면서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다지 이 사람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기다리면 나오는 건데 오히려 이제 조건만 붙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근데 조건 붙어도 집이 낫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4월 8일까지 안 갔으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낫다. 좀 더 기다렸다가 조건 없이 집에 나오는 게 낫다. 수사 기한이 끝나고 뭐 새로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신청해요? 근데 보석을 왜 신청해요? 조건이 안 붙을 줄 안 거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40일 일찍 나오려고. 근데 대부분 구속 기한 만료됐다고 풀려나는 경우는 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연장을 시켜버리는. MB니까 네? 그냥 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조금 만족해 된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 뭐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네. 조건을 뭐 테니스 못 치게 하고 막 그런 거를 좀 붙여야지 좀 실질적인 구속이 테니스 못 치죠 사실. 집에만 수면 무호흡증 있는데 어떻게 테니스 쳐요? 그렇네. 그래서 라켓볼 조건 대충 보니까 집에만 있는 거고 병원 갈 때도 재판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경실장에서 통신 제한 있고 접견도 직계 가족 변호인으로만 제한을 하고 사람 만날 수 없고 사람 만날 수 없고 전화도 통신도 똑같이 멈추고 선재 말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열받을 것 같아요. 풀어준 거잖아요. 여튼간에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뭐 보석 관련해서
다룰 기회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그냥 이런저런 시각을 얘기한 거지 한번 다루게 되면 우리가 조금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냐는 의문이 드는데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안 된대요. 아까 법적으로 보석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슬기로운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면밖에 없다고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네. NBA는 여기까지 모시고요. 네. 이제 저희 집중탐구 준비했던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3월 7일인데 그제 이제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다루기도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위에 이제 정점들은 다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제 남은 이제 연루됐던 판사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제 기소를 했는지 보면 이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고요. 네. 그리고 총 66명에 대해서 비의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이제 현재까지 결론이고 그러면서 이제 10명을 왜 기소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소 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을 보면 8명이 지금 현재 현직 법관이고요. 2명은 전직 법관입니다. 일단 이름을 좀 볼게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전직입니다. 그다음 이민걸 아니 현직. 이상 현직 아니에요? 당시 직책. 당시 직책이 기조. 요건 전직이. 네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현직 법관 8명을 말하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신광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전직이고요. 전직하니까 헷갈린다. 지금 현직 법관들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데 어때요? 전직이 2명인데 이규진, 유해용 이렇게 2명인 거죠. 이제 변호사지. 네, 두 분은 이제 전직이시고 나머지는 판사인데 그 당시 직책을 말해주시는 거죠. 네. 지금은 이게 아니지더라도. 예. 빠르게 그냥 직책만 볼게요. 네.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신광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그다음에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조희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이태종 서울 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서울 고법원장, 방창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거 저는 이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좀 이 중에서는 기사에서 왜 많이 들어본 이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룬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라든지 이민걸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전 방송에서 좀 다뤘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성창호 이제 영장전담판사 이분은 저희가 김경수 1심 판결할 때 이제 법정 구속을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렇죠. 거기 재판장이셨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혐의들이 이제 저희가 연루된 상황이라서 이를테면 크게 큰 그림을 보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밑에 이제 행정처장들이 있을 거고 임종원 전 차장 그 범죄 사실에 연루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통진당 소송에 개입하거나 국회의원 재판 정보 유출하거나 그리고 정은호 게이트 관련 영장정보 유출 지시하고 실행하고 네. 그 박근혜 의료 비선의 개인소송 자료를 청와대 유출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 언론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이제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한 거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만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전 국민의당에서 소송하는 게 있었잖아요. 박선숙, 김수민 의원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번 기소를 통해서. 이거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인데 옛 국민의당이 옛 국민의당이 이제 사법부에 재판 관련해서 청탁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줬다는 게 기소 요지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저는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따로 방송을 하기로 했지만 이를테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뭐 전병헌 의원, 전 의원, 뭐 새누리당의 이군현 뭐 이런 의원들 그런 청탁들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죠. 근데 당이 없잖아요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그렇죠. 바미당으로 합쳐진 거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기소요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기소요지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 확인 지시 이런 제목으로 요지가 나와 있고 이제 땡땡땡 국회의원으로부터 이를테면 이 박선수 김수민 의원 뭐 국민의당 옛날 국민의당 관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 부탁을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사법부 추진 정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제 두 가지 행위를 했다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이제 서울 이제 재판을 하고 있던 서울 서부지법의 기획법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이 정당 관계자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이 기획법관이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주심 판사의 심증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고 이제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이 이메일 보고를 받은 뒤에 그 부탁받은 국회의원에게 전달을 했다. 이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 기획법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의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이 기획법관은 이제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주심 판사의 심증 등을 이제 이민걸 전 기조실장한테 이메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또 부탁받았던 국회의원한테 전달했다.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그 그림인 거죠. 야, 저는 이를테면 심증 이제 재판부가 재판 중인데 이제 심증이 어떤지 물어봐달라고. 여기서도 보석이 나오네요. 여기 보석 나왔어요? 보석 허가 여부. 보석 허가 여부 나오고 보석 허가 여부보다 저는 심증을 물어보고 심증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국회의원한테 심증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약간 제 머릿속에서는 상상 못했던 약간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물어보는 걸 넘어서 사실상 뒤에서 따로 재판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 약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절차 거죠. 아니에요?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누구 좋아해 이런 것들은 전달돼도 사실 누구한테 피해가 안 그런 거 있잖아요. 좋지. 왜냐하면 이루어지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제가 나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봐 줄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좋아해. 싫다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비유가 아주 찰지네 오늘. 찰지죠.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그냥 그건데 그런 거를 이제 초딩 때 했던 그런 행각을 이제 다 커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와서 이제 무죄일 수도 있겠는데 막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죠. 중요한 건 무죄 선고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된 거죠. 그럼 알려준 거랑. 이제 이런 식의 알아보는 과정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그런 분석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불법적으로 아무튼 재판부의 심증이 파악이 된 거고 이게 피고인들의 변론 전략에 도움을 줬다. 당연하죠.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 왜냐면 심증을 알게 되면은 정말 편하죠. 변론유지서 열심히 안 써도 되잖아. 무죄 심증이네 이러면 막 열심히 안 쓰고. 단순히 그런 건 아니지. 그건 네가 일을 좀 날로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저 편하려고요. 아니 그리고 약간 왜 저는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것인지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변론에. 법조인이잖아요. 로스쿨 간다는 언젠간 가야지. 근데 약간 알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애들 피고인이 뭐 이렇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런 거 이제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나 이거 몰라서 근데 기획법관하고 주심판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다 기소 안 됐어요. 문제는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수사 안 하나? 이 정도? 그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거에 사실 기소된 10명이 있으면 대부분 연결된 기소된 사람들이 10명은 있지. 중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쵸? 대부분 지시를 한 사람이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인데 그렇죠. 지시를 했다면 밑에 일선 당연히 있겠죠. 저 같은 사원 나부랭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거나 단순 뭐 수행 업무 그 범행의 수행 피해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수동적으로 이제 한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이런 분들은 지금 66명의 그 비통보한 독법관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인 거지. 그거는 마지막에 또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처럼 이 주심 판사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게 뭐 자기가 이러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도 사실 변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쿠션이 여러 개 쓰였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한 국회의원이 이민걸 전 기조실장할 때 부탁을 했고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서부지법의 기획법관한테 쿠션을 넣고 기획법관이 재판부 주심한테 가서 그렇죠. 이제 심증 확인하고 그 정도면 중간에 말도 왜곡됐겠는데. 중간에서 정확하게 전달 안 됐을 수 있어. 맞아. 네? 기획법관이 덧붙일 수도 있어. 사실은 뭐 야 사실 좋아하는 거 맞아. 사실 안 좋아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고백했다 차이는 거야. 그렇지. 뭐 아무튼 고백 차이는 거지. 왜 네 경험이냐? 왜 네 경험? 이 지시한 것 자체는 상당히 반헌법적인 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재판 왜 해요? 사실 이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판사 친하던 판사가 갑자기 재판부로 나오면은 전화도 못 하네. 당연하겠지만 모든 변호사들이겠지만 전화 안 받아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하고 해봤구나. 술 먹자고 했지. 나 배당된지 모르고 그냥 안부 전화했는데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래서 전화 안 받았구나. 근데 의뢰인들은 친하다는 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면은 같은 학교 뭐 동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나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의뢰인들이 어제 만났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당이 이제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통진당 소송 관련해서 재판 배당 시스템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또 확인됐어요. 이번 검찰 기소 내용에서.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온전히 하진 못했고 검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를테면 이제 통진당 관련해서 옛날에 정당 예산 막 결정 나고 그게 소송들이 막 잇따르잖아요. 그 과정인데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11월에 이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하면서 이 문제는 시작됐고, 이 법원 행정처는 이제 1심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항소심에서는 이제 내 뜻대로 이제 행정처의 뜻대로 가야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서울고법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건 무조건 서울고법 행정 6부로 이 항소심 사건 배당해라고 요구를 했고. 6부가 뭔데요? 그래서 왜 6부에 배당한 거예요? 행정 6부 부장판사가 마음에 들었다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잘생겼나? 행정 6부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행정처는 이제 행정 6부의 부장 판사가 사건 주심 맡으면 1심 결과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우호적 판사로 이거는 행정 6부 판사님이 기분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모르죠. 이게 기분 나쁜 건지 찔리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건 해석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서울고법원장이었던 심상철 전 원장은 이에서 행정법원 1심 법원인 행정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이 송부되기도 전에 미리 사건 번호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해당 사건이 행정 6부로 자동 배당되도록 절차를 조작했다. 이게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소 요지인데 일단 이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당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검찰 설명도 봐도 이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검찰에서도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 번호 미리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안 했으면 절대로 형사육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6행정부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6행정부잖아요. 네. 재판장 주심이라는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행정부 판사님도 이제 고등이면 세 분이 계신데 그 사건 번호가 그러니까 제 뭐뭐뭐 행정부
가로하고 가나다가 붙거든요. 네. 이제 이게 재판장 주시면 가가 붙어요. 가로하고. 괄호 안에. 네, 괄호 안에. 제2민사부, 제2 행정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대등재판부, 이거 약간 좀 복잡한데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그 부만 찍은 게 아니고 그 부의 판사를 딱 찍은 거죠. 사건 번호 만들었다는 거는 부가 찍은 게 아니라 그 부서의 3명 중 얘가 했으면 좋겠다. 주심 판사까지 찍었다. 보통 이제 주심 판사는 나 아니면 나가 많거든요. 왜냐면 가는 배석이 주심을 하니까. 이건 재판장 주심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뭐 내가 아는 판사님한테 받고 싶어요. 그렇죠. 왜 의사 병원 가는 것처럼 이분한테 받고 싶어요. 원장 지명 해가지고 지정 어때요? 진료 이런 거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원장 지정 진료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재판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가 되는 거면 나도 하지. 그렇지. 뭐 친절한 판사. 물론 기소가 된 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검찰이 이 시스템을 모를 리가 없고요. 배당 시스템을. 이건 자기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당연히 하니까. 합리적으로 기소를 한 걸로 보여요. 뭐 결국에 뭐 무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어떤 의문이 제기가 안 됐었나 봐요.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만 보는 거니까. 문제라서 도저히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랜덤 배정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랜덤 중 하나인 줄 알았던 거. 그러니까 모르는 지금까지도 몰랐던 거죠. 뭐 이런 아무튼 재판 배당에도 조작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고요. 근데 그 진짜 제일 나 웃긴 게 판결문 고친 거 이거 진짜 웃기던데. 이거 네. 그 쌍케이 누구지? 그 카토 다스야라고. 이거를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약간 포인트별로 짚어볼게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관련된 기소 요지에 저도 이 자료 보다가 이게 너무 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원고에 써놨는데 김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이게 뭐냐면 이제 임정원 차장 지금 현재 구속돼 계신 그분이 이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토 타스야 그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의혹했잖아요. 그때 이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니까 근데 이제 무죄를 약간 예상을 했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적시해라. 실시하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안 되지만 어쨌든 명예훼손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은 그거를 판결문에 꼭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거를 이제 그렇죠. 재판부에 전해달라고 하고 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담당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이제 수정화, 그러니까 판결의 어떤 이유나 선고를 미리 보고하도록 하죠. 구술 내용을. 이거 좀 약간 충격이에요. 그리고 판결 이유도 대통령이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원래 그렇게 썼었던 거죠. 원래 그렇게 썼는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왜냐 허위 보도니까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니까 7시간 동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무죄라고 수정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다르죠. 같은 문제여도 의미가 아주 크게 다르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하고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재판장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건데 이거 좀 약간 너무 부끄럽다. 저는 나의 아저씨가 띵작이라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왜요? 현실이 더 드라마 같아. 현실이 더 다이나믹해. 재밌는 일이 더 많아. 이거잖아요. 아무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 판사라는 수석부장인데 그렇죠. 이제 가토 다스야 이거는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7시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막. 진짜 짜증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오더가 왔고 그렇죠. 임성근 수석부장이 형사수석부장이니까 형사수석부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그 형사재판부에 오더를 또 내렸죠. 하청을 내린 거고. 수석부장이니까. 형사수석부장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몰랐어요. 뭐 하는지 사실 몰랐는데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는 거고. 우리는 총무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실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써놨는데 재판부가 판결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썼는데 그걸 수정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나는 무죄까지 뭐 유죄로 한 것도 웃기고 된 것도 웃기고. 그렇죠. 뭐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유죄를 무죄로 바꾼 건 아니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내용을 바꾸게 하는 건데. 이건 일반 사람이 들어도 뉘앙스가 아예 다르다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게 차라리 나는 무죄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 혐의가. 이 혐의가. 이거 진짜 너무 안 믿고 싶어가지고. 이 판결의 결론은 무죄는 좋은데 그 판결 이유랑 선고할 때 말로 무슨 말 할 건지를 보고하라 그런 거잖아요. 미리. 원래 이래요? 말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재판부가 완전히 독립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해야 되는데. 이게 난 진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어. 진짜. 근데 우리가 방송할 때 이 판결문에 있는 문장 되게 우리가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 그것도 되게 허무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 명이서 이제 가나다 부장이랑 밑에 주심 있으면 주심이 누가 썼을 때 부장이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다시 써 뭐야 이렇게는 하겠죠. 그렇죠. 같은 재판부에서. 내가 볼 땐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좀 후배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다시 써. 이거 이유가 불충분해.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건 그냥 이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가 와서 판결문을 고치라 그런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민망하고 쪽팔려. 저도 무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판결문에 뭔가 개입한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은 이걸 믿었겠지라는 생각은 재판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서 했겠지 이건데 우리가 납득이 안 돼도 이런 사실이 진짜 사실로 드러나면 판결문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지법에 형사재판부의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빨간 펜 한 거잖아요. 구몬 학습지처럼 와가지고 이거 국민 여론에 엄청난 논술 첨삭 받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부끄럽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하나 짚어볼게요. 성모 판사님 얘기 나. 성창호 판사님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뭐 언론에서 이 포인트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다뤘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부장판사고요. 이 기소 내용을 보면 성창호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할 때 이제 내용인데요. 과거의 내용인데 정은호 게이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정은호 게이트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네이처 리퍼블릭. 그 정은호 대표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법관 비리로 퍼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행정처에서 이거 막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영장 청구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중앙지법에. 그러니까 이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던 이제 조희연 성창호 판사한테 검찰이 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내용 정리해서 보고해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제 이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뭐 수사 보고서 같은 거를 복사도 하고 이제 수사 상황을 정리도 해서 이제 또 이때 이제 위에 이제 그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한테 넘기면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또 정리해서 행정처로 넘기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범죄 사실은 이건데 이게 왜 지금 뭐 포인트가 되고 있냐면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법관이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의도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내용을 토대로 이제 김경수 지사 전직은 아니죠 현직이죠 지사의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안이다. 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 사건이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할 정도면은 그 재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몇몇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라 하긴 그렇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데 이게 성창호 부장판사는 아까 말했던 누가 지시를 했을 때 이제 수동적으로 따랐던 피해자는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냥 했을 밑에 실무자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시한 사람은 아니죠. 지시한 사람 아니니까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하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성창호 부장판사 기스 내려고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는 거죠. 아 이거 그거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기 이민걸 뭐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지시를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기소는 괜찮은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담 판사나 이런 사람들 아직 기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66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일각에서. 이쪽 각은 아니죠? 제 각은 아니고요. 아,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 각은 아니에요. 제 각은 아니에요. 그럼 뭐 하고 그런데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검찰의 입장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은 적극 동조. 네, 적극 동조. 뭐 단순히 수동적으로 뭐 가담했던 수준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본 뜨고 적극적으로 보고서 다 만들고 직접 넘기고 복사를 했다. 네. 직원 시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안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이거 복사는 못 시키지.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경수 그 지사의 판결과 무관하다 이런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찰 말도 뭐 일리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지시하는 쪽 받는 쪽으로 나눴을 때 성창호 부장판사는 받는 쪽이긴 했지만 그거에 뭐 단순히 그냥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자료 복사까지 하고 그랬으면은 가담자이지만 적극적인 가담자라는 거죠. 뭐 그렇죠. 검찰 설명을 한번 워딩을 옮겨드릴게요. 이제 적극성 여부의 차이다. 뭐 중앙지법 사안은 단순히 행정처 요구를 응하는 수준 넘어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을 가지고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서 유출한 건이다. 그러니까 적극성의 차원에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이게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게 궁금할 수는 있겠네. 이 사람이 대한 검찰의 수사 물망에 오른 게 언제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 뭐 시점이랑 비교해가지고 훨씬 이전이겠지. 1월 말이 이제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난 날인데 이 수사는 되게 옛날 같은데. 뭐 그거 보고 갑자기 뭐 지금 며칠 뭐 알 수가 없는 건가? 아니 그게 이제 검찰이 3월 5일날 자료 내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이 됐으니까 언제부터 했냐?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설명드리면 기자 질문이 이거예요. 성창호 부장판사 수사 선상에 오른 시점이 언제냐? 혐의점을 피의자로 인지하고 수사한 게 1월 30일 이전이냐? 아 이건 티타임 때. 네, 티타임 때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차를 2잔 마시면서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그게 그분 판결이나 이런 거 연관시키려 그런 취지 질문이라면 네. 입건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이상합니다만 오해 방지 위해 작년 가을에 이미 이 두 분,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두 분에 대해서 9월경 공무상 기밀 누설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뭐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설명하고 있는데 구라는 아니겠죠. 맞겠죠. 이렇게 설명할 정도면 구라는 못 치죠. 저는 이게 기소된 이유가 그거 같은데 다른 사건들은 이미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이제 뭐 무죄가 나올지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수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한 거를 되게 주요한 어떤 적극 동조로 보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이제 정은호 게이트 막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에 동조한 거를 더 훨씬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하나 더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행위가 낳는 나쁜 효과가. 그렇죠. 자기네들 검찰의 어떤 공정한 수사 업무를 방해한 거에서 더 훨씬 더 어떤 나쁜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영장 청구한 거를 그렇지. 이렇게 빼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렇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수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걸 저지하는 거는. 제가 만약 다른 아까 전에 그 누구지 그 카토타스양가 그 판결문 이렇게 쓴 거는 김은호 아니었어요? 아라시 나왔다. 근데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 뭐 그래 하는데 자기는 이제 검찰 수사를 막 확대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제 회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쁘게 본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퍼질지 뭐 이를테면 탄핵법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레임을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요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검찰도 저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권순일 대법관이 빠졌어요. 기소 대상에서. 네. 현직 대법관이 네. 현직 대법관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까 말까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고 지켜본 포인트인데 빠졌어요. 충분히 기소할 만한 상황인데. 아 기자들이 보기에는 해야 하지 않냐. 왜 빠졌다고 이건 얘기했어요? 이것도 티타임인가요? 티타임에서 설명을 차를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화장실도 티타임을 가끔씩 합니다. 네, 티타임을 하는데 네. 이거는 기자들 질문 전에 검찰 관계자가 먼저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빠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네. 요거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네네. 권순일이 그러니까 직책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뺄게요 그냥. 네. 권순일이나 차한성 같은 경우엔 법원 행정처 보직자 위치한 보고라인이었던 건 분명한데 이렇게 범행 구체화되고 본격화돼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퇴직하거나 차한성은 보직을 이동했고 권순일은 2014년 중후반에 행정처에서 나갔다. 범행에서 이탈한 면이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권순일 대법관 놓고 보면 2014년 중반 이전에 이제 행정처에 있었는데 이 범죄는 양승태 사법부 통틀어서 봤을 때 2014년 후반 2015년 오면서 이제 범행 강도가 세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상고법원이 2015년에 주요 이슈였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범행이 재질이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검찰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범행 강도가 낮았을 때고 이제 범행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보고란이 있었던 거고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뭐 그럼 영장 청구를 왜 했지? 제 각에서는 이것도 약간 비겁한 변명이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강도가 세지 않더라도 여튼 출발을 함께한 분들이라면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 대상이 이제 검찰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선별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있는 거고 사실 일각에서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는 그래요. 네.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또 이게 지금 진영에 따라서 지금 갈리잖아요. 어디서는 이거 넣었다고 뭐라 하고 어디서는 또 권순일을 뺐다고 뭐라 하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이 범행에서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또 몰랐던 게 또 드러나고 이번에는 약간 대법원장 이야기는 솔직히 저한테는 남 얘기 같았는데 이거는 일반 사원들 얘기가 좀 끼어 있으니까 약간 실무자들 얘기들이 끼어 있으니까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네. 그 일반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법조인이 아무리 뭐 많아졌다고 해도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이 정도 비율이라면은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이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내가 재판을 받거나 이럴 때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66명이 이제 비위 통보가 됐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현재 법관은 그냥 정원이랑 비교하면 대략 계산해 보면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가 처음에는 저 작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2%가 무시 못할 수치 같아요. 많아요, 많은 거지. 2%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슬프지만. 법원의 인사 중에서의 비율로 따지면 엄청 높은 거죠. 인사 말고 핵인사. 법원도 이게 그러니까 법원도 이제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인사 중에서는 엄청난 비율인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들이 이랬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로 2%가 아니고 뭐 전체를 했을 때 2%인데 진짜 뭐 드러난 게 또 있고 드러난 거. 그러니까요. 인사 중에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연루돼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 갔는데 이런 상황 마주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절대 없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자정해야죠. 네. 이제 자정? 이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해야지 네.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셀프 조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정은 해야죠. 네. 뭐 제 얘기를 마무리로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혹시 덧붙이실 거 없죠? 뭐 없습니다.
네.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도 마음이 되게 아픈. 저 좀 깨워주세요. 네, 오늘 방송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